실로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빛이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성한 것이었죠. 낮에는 해가, 밤엔 수많은 별들이 세상에 빛을 비춰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해와 별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상에 속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쩜 그건 당연했죠.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우주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주의 신비는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더 먼 곳까지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됐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물체까지 알게 됐죠. 천문학의 발달은 놀랍고도 신기한 우주의 비밀을 밝혀주었고 과학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발견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부터 천문학 분야의 13가지 위대한 발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발견은 밤이면 밤마다 광활한 사막에 누워 유심히 하늘을 바라보던 고대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미국 남서쪽과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사막에서였죠. 가장 중요한 고대 천문학자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은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탑을 세워서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이 뜨고 지는 것을 기록했죠. 1000년 이상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점토판에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천문학 교수 오웬 깅그리치를 찾아갔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기 점토판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아하, 당시 사람들 글씨는 참 작네요. 그래요. 누군가가 제 연구실에 이걸 들고 와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 정말 놀랐죠. 이게 무슨 언어죠? 제 생각엔 바빌로니아 말 같습니다. 이런 판들이 수백 개가 묻혀 있었죠. 수백 개의 점토판 중에는 암미자두가의 금성 점토판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점토판은 금성의 움직임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이 행성이 움직인다는 기록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최초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이 최초의 기록자라면 그리스인은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켰죠. 몇몇 그리스 천문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까지 원정을 와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기록들을 일부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행성의 운동에 관한 수학적 이론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죠. 관측 자료를 토대로 그리스인들은 그 뒤 2000년 동안 받아들여졌던 천동설을 확립했습니다. 즉, 태양과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는 다음의 발견을 통해 풀리게 됩니다. (1543년) 한 70세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이자 변호사였지만 그는 40년간 아마추어 천문학자로 활동하기도 했죠. 그의 연구는 당시로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신념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천체를 연구하던 청년 코페르니쿠스는 고대 그리스의 천동설로는 행성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화성은 그래서 멈추고 생각했죠. 점점 작아지다가 혹시 지구가 사라질 도는 겁니다. 것은 아닐까? 이제 다시 앞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태양이 중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행성들이 항상 똑같은 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고 말이죠.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고 지구가 다른 행성과 같이 그 주위를 공전한다면 행성의 운동이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통찰이었죠. 지구가 돌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책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새로운 이론이 생겨났죠. 이 생각과 이 책이 세상을 바꾼 거죠. 예, 그로 인해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밑그림이 없었다면 물리학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우주 물리학도 마찬가지죠. 이 발견에 관한 기록은 이 책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가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죽기 바로 직전 작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코페르니쿠스는 뇌졸중과 마비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문제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부터 코페르니쿠스까지 모두들 공전궤도는 원 모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605년 독일의 수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그 믿음을 깨고 다음의 위대한 발견을 이루어냅니다. 화성의 공전궤도를 계산하다 난관에 부딪힌 케플러는 직접 계산 공식을 유도해냅니다. 작업은 지루했습니다. 케플러 스스로 이 문제를 고민하다 거의 미칠 뻔했다고 했으니까요. 그의 계산에 따르면 행성이 반듯한 원을 그리며 공전한다는 이론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죠. 케플러는 태양이 어떤 방식으로 행성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방식이 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일련의 사진을 통해서 그는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원이 아니었던 거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케플러는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케플러의 계산은 수성이 태양 앞을 가로질러 갈 때를 예측했는데 그건 다른 어느 누구의 계산보다 잘 맞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천문학 이론의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그는 행성의 움직임을 태양과 직접 결부시켰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점인데요. 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물리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케플러 이론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케플러처럼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했죠.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는 어떤 역경에도 진실을 추구하는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그의 진실을 향한 열정은 태양계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1609년 갈릴레오는 망원경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발명품에 흠뻑 빠져 있었죠. 망원경은 카니발 축제 때 쓰는 장난감이었죠. 망원경 얘기를 들은 갈릴레오는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장난감에서 과학기기로 변모시킨 것이죠. 망원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갈릴레오. 그는 처음으로 달에 있는 산을 보게 됐습니다.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수도 봤죠.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개의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 목성 주위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게 갈릴레오가 관측한 첫 주 동안의 데이터 내용인데요.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별들이 목성을 따라 움직인다는 결론에
갈릴레오가 점차로 도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대한 발견의 순간이었죠. 갈릴레오는 이 별들이 실제로 목성을 도는 4개의 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움직이는 점들이 행성을 도는 거란 사실을 갈릴레오가 간파한 거네요. 전 갈릴레오가 위성을 발명했다고 말해요. 그럼 위성은 원래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발명이냐고 묻겠죠. 갈릴레오는 위성이 행성을 돈다는 바로 그 개념을 발명한 겁니다. 또 이 발견은 태양계에 관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만일 달들이 목성 주위를 돈다면 지구도 태양을 돌 수 있죠. 그리고 갈릴레오의 발견은 천문학 지식이 실제 관측에 의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론은 자료의 근거에 입증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다음의 위대한 발견도 그랬습니다. 수백 년 동안 혜성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세 말까지 혜성의 존재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과학자인 에드몬드 헨리는 갈릴레오처럼 미신이 아닌 과학적 사실에 관심을 뒀습니다. 1695년 그는 고대와 당시의 혜성 관련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간 24개의 혜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찾아냈고 이로부터 대강의 궤도를 짐작할 수 있었죠. 놀랍게도 그는 3개의 혜성이 거의 똑같은 궤도를 따르며 76년마다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한 근거에서 좋아, 이 혜성은 76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하는 사실을 알아냈죠. 3개의 혜성이 실제로 같은 혜성이었던 거죠? 같은 혜성이었죠. 헨리는 그 혜성의 궤도를 확신하면서 과감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 혜성이 1758년에 다시 나타날 거라고 말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죠? 혜성은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성공을 즐길 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죠. 그때부터 이미 알려진 대로 헨리 혜성은 3번 더 찾아와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헨리 혜성은 이제 더 이상 불길한 징조가 아닙니다. 천문학 사상 길이 남을 위대한 발견이 됐죠. 미신적인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주 물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이해를 높였으니까요. (18세기) 무렵 윌리엄 허셀은 고전음악 교육을 받은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을 향한 강한 열정 때문에 그는 음악을 접고 하늘로 눈길을 돌렸죠. 이로써 다음에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엄 허셀은 굴절 망원경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기로 작정하죠. 그리고는 그 시대에서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 망원경 제작자가 됐습니다. 그는 망원경을 통해 체계적으로 하늘을 관찰했고 자신이 본 것을 체계화했습니다. 하늘을 연구하는 동안 그는 뭔가 달라 보이는 물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행성이었죠. 그게 무슨 행성이죠? 그게 바로 토성 넘어 있는 행성인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3,500년 만에 발견된 최초의 새로운 행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대한 꿈을 가진 허셀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죠. 그는 20피트 고성능 망원경을 만든 다음 하늘을 균등하게 분할하고는 체계적으로 각 부분의 별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었죠.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던 중 실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하수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별들이 모인 거대한 원반 모양이었죠. 그중 일부분은 별들이 빼곡했습니다.
한 부분에서만도 25만 개의 별이 보였으니까요. 저 멀리 있는 다른 부분에는 별이 거의 없었습니다. 허셀의 발견은 새로운 사실을 드러냈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 모형입니다. 하지만 허셀은 단지 이 정도 크기의 지역만 본 거예요. 그렇죠? 허셀이 본 것은 여기 이 정도 부분, 그 정도 크기만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은하수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작은 부분이 천문학 연구를 확연히 바꿔 놓았습니다. 허셀의 발견은 우리 태양계가 깊고 넓은 우주에서 하나의 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다음에 위대한 발견은 스위스 특허국에서 일했던 한 무명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우린 우주가 얼마나 신비로운 공간인지 알게 됐죠. 그 직원이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1900년대 초 그는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송의 궤도 때문이었죠.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인해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 법칙은 수송의 궤도를 바르게 예측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수송의 근일점, 즉 궤도상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과 관련이 있었죠. 100년마다 수송의 근일점은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뉴턴의 방정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죠. 대담하고 놀랍게도 청년 아인슈타인은 수송 궤도의 수수께끼를 설명하는 자신의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턴의 중력 법칙을 다듬는 이론을 발전시켰고요. 미치오 카쿠는 뉴욕 시립대학교의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뉴턴 이론에서 중력은 순간적으로 공간을 이동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뉴턴 이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 즉 가속도나 지그재그 움직임 또는 원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원했습니다. 여기엔 파동, 즉 중력파가 있어야 하죠. 즉 중력이 마법을 행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중력이 퍼지려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사라지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8분이 걸립니다. 중력이 빛의 속도로 이동해도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원했죠. 그것이 바로 굴절 공간이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굴절이 돼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굴절 공간 개념이 수성의 궤도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불렀죠. 트램펄린 그물이 있고 그 한가운데 볼링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볼링공 때문에 그물이 축 처지게 되겠죠. 이제 그물 둘레 구슬을 쏩니다. 그럼 그 구슬은 볼링공 주위를 이렇게 돌게 되겠죠. 이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뉴턴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순간적인 힘이 작용해서 구슬을 볼링공 쪽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기에는 끌어내리는 힘이란 없어. 트램펄린 그물이 있을 뿐이지 왜 구슬이 볼링공 주위를 도느냐고. 그야 그물이 구슬을 밀어내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왜 제가 이 의자에 앉아있죠? 중력이 우리를 땅으로 잡아당겨서가 아니라 공간이 우리를 지구 쪽으로 밀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의해 공간이 휘어진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얼마 앞으로 다가온 일식은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됐죠. 일식이 있기 전과 있은 후 뒤에 있던 별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사진을 일식 동안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았죠. 일식 동안에 찍은 사진은 이때 별들의 위치가 조금 안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별에서 나온 빛이 태양의 중력장을 지나가는 순간이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옳았습니다.
그의 위대한 발견은 세상을 뒤흔들었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방정식을 연구하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이 간단한 방정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숙제의 해답이 됐죠. 밤하늘을 보면서 이 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묻던 문제 말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생각보다 우주가 훨씬 신비롭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죠. 이런 미지의 우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더 많은 관측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성능 좋은 망원경이 필요했죠. 그리고는 다음에 위대한 발견을 이루어냈습니다. (1830년대에) 연구를 마친 허셀 남매는 수천 개의 아름다운 그러나 모호한 물체의 목록을 만들고 이를 하얀 성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궁금했죠. 그것은 우리 은하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은하수처럼 멀리 떨어진 우주의 섬일까요? (1924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캘리포니아의 윌슨산 천문대에서 지름 252cm 반사 망원경을 가지고 성운 속의 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허블은 이 망원경의 도움으로 은하계가 수백, 수천, 심지어는 수백만 광년의 속도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은하수처럼 별들로 가득 찬 거대한 물체가 보이시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하얀 성운 운하라고 부르죠. 허블은 은하계를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별에서 나온 광선이 스펙트럼상에 다른 색깔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별의 움직임에 따라 색깔이 달라졌죠. 스펙트럼선 끝의 청색 편의는 별이 지구에 더 가까워짐을 뜻하고 적색 편의는 멀어짐을 뜻합니다. 또한 색깔의 편의 정도는 움직임의 속도를 나타냈죠. 허블은 은하계의 거리를 측정할 때 그 스펙트럼이 거의 언제나 적색 편의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른 것도 알아냈죠. 거리가 더 멀수록 적색 편의가 더 커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었고 심오한 의미를 품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팽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주가 탄생할 당시 대폭발이 있었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빅뱅이라고 불렀죠.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밝혀낸 지 3년 뒤 은하수 한가운데에 있는 먼지 뒤에 숨겨진 신비한 물체가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파장을 이용해서 천문학의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1930년 25살의 물리학자인 칼 젠스키는 미국 뉴저지주 홈델에 있는 벨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젠스키의 임무는 15m 파장에서 발생하는 전파 방해의 종류를 밝혀내서 대서양 횡단 무선 통신 등에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1년 넘게 데이터를 기록하고 나서 젠스키는 이 주파수에 3가지 형태의 전파 방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의 전리층에서 형성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천둥 번개에 의한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신호는 원인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태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태양과 함께 서서히 나타났다가 낮에는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그런 다음 태양과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젠스키는 신비로운 점퍼가 서서히 태양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태양계 밖의 한 점에서 오는 것 같았죠. 결국 젠스키는 우주의 어느 한 지점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궁수 자리의 한 점이었죠. 그는 은하계 가운데 있는 미지의 성간 물체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옳았죠. 후에 천문학자들은 젠스키가 태양 질량의 300만 배에 달하는 초대형 블랙홀을 발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최초로 전파 천문학을 이용해서 우주를 바라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이었죠. 그것은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젠스키는 하늘이 단지 부드러운 별빛으로 빛나는 게 아니란 것을 입증했습니다. 많은 미지의 물체가 몇 광년 떨어진 곳에 숨어 있으면서 실제로 은하계 전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퀘이사나 펄서가 그렇죠. 죽은 별들도 맹렬히 돕니다. 그곳의 밀도는 매우 높아서 한 티스푼의 무게가 수백만 톤에 달하죠. 나중에는 다양한 파장의 빛을 관측할 수 있는 새로운 망원경들이 등장하면서 천문학자들은 별에도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전파 천문학은 또 하나의 위대한 발견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발견 역시 젠스키의 경우처럼 뜻밖의 찾아온 행운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한 번 홈델에 있는 벨 연구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64년) 벨 연구소에는 쓰지 않는 20피트 초단파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것들을 폐기하기보다는 천문학자들이 연구용으로 쓰도록 했죠. 두 명의 물리학자 31살의 아노 펜지아스와 28살의 로버트 윌슨은 이 안테나를 이용해서 은하수를 둘러싸고 있는 할로 가스의 온도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흥분되는 발견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윌슨 박사님이시죠. 저는 벨 연구소의 로버트 윌슨 박사님께 그 얘기를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아노 펜지와서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벨 연구소로 왔죠. 우린 은하수에서 나오는 복사선을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안테나가 안성맞춤이었죠. 이 안테나는 지구에서 나오는 복사선을 걸러낼 수 있어서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서 오는 것뿐이었거든요. 우린 지구 대기에서 단지 2도 정도를 얻을 뿐이고 아마 이 벽에서 1도 정도를 더 얻었겠죠. 하지만 처음으로 이 장치를 켜자 그 2배 정도가 되는 7도가 됐어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죠. 우리의 장치엔 지구에서 온 불청객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린 물론 뉴욕시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우린 불청객을 체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장치를 지평선에 대고 검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당시 한 쌍의 비둘기가 여기에 살고 있었고 물론 그 장치는 비둘기의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비둘기 배설물이 생각 이상의 역할을 하나보다 했죠. 아노와 전 여기 올라와서 비둘기 배설물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없애버렸죠. 어떻게 비둘기들을 없애버렸나요? 처음에는 회사 우편으로 되도록 멀리 뉴저지주 휘파니에 사는 비둘기 애호가에게 보냈는데 시시한 비둘기라면서 날려버렸대요. 며칠 후 비둘기들이 돌아왔더군요. 40마일 떨어진 곳에서요. 예. 그래서 우리 기술자가 엽총을 가져왔죠.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전 여기 없어서 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해결책은 아니었죠. 여전히 3도 내지는 4도가 더 높았습니다. 우린 정말 당황했어요. 우린 물리학을 믿었으니까요. 네. 그건 다른 어딘가에서 오는 거였고 우린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복사선만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펜지아스와 윌슨이 전파 방해를 감지하던 당시에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빅뱅 이론으로 허블의 우주 팽창 이론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상 상태 우주론으로 우주는 끝도 시작도 없이 영원히 팽창한다는 것이죠.
페인지아스와 윌슨의 연구 결과를 들은 한 친구는 프린스턴 대학의 우주론 학자에게 연락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빅뱅 이론 옹호자들이었죠. 그들은 빅뱅이 우주에 약한 열 복사를 남겼는데 이것이 빅뱅이 폭발했을 때 나온 열의 흔적으로 하늘 전체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류 복사열을 측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하려 했죠. 우린 그들을 초대했어요. 그들은 찾아와서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보았죠. 그리고는 그들이 하려던 연구를 우리가 한다는데 바로 동의했습니다. 선생님의 발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빅뱅의 우주에서 살고 있고 빅뱅 이후 30만 년 뒤부터 복사 에너지를 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부분 과학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우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한 세대가 걸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세상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인간 사회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항상 고민해왔죠. 모든 문명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고요. 우리가 가진 결정적인 대답은 우리가 빅뱅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천문학은 일대 황금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기는 이상하게도 우주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냉전 관계의 심화라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핵실험 금지 조약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연방은 핵무기 사찰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궤도 위성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소비에트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핵폭발로 인해 생기는 감마선 폭발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위성 탐지기는 상하로 볼 수 있어서 과학자들은 이를 사용해서 초신성이 폭발할 때 감마선이 생기는지 볼 수 있습니다. (1969년에서 1972년) 사이 그들은 하늘에 산지되어 있던 16개 감마선 폭발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 폭발은 초신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더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그 후 20년 이상 천문학자들은 하루에 평균 1개의 감마선 폭발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폭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대기도 전에 이미 다 끝나버렸죠. 마침내 천문학자들은 베포섹스 우주 망원경의 도움으로 수수께끼를 풀게 됐습니다. 이는 감마선과 X선의 순간 폭발을 감지하고 그 위치를 정밀 측정할 수 있게 설계됐죠. 1997년 12월 14일 베포섹스는 감마선 폭발을 탐지해냈고 이로 인해 감마선과 다른 파장들의 폭발을 찍은 최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그 폭발이 120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중 하나였죠. 그 이후 벌어진 수십 개의 감마선 폭발이 이와 유사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멀리서 일어난 강력한 것이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즉 감마선 폭발의 발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은 지구 대기의 장막 뒤에 어떠한 물체가 숨어 있는데 이것은 이상할 뿐 아니라 추측하기도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블랙홀, 펄서, 퀘이사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최근 들어 감마선 폭발은 생물 대멸종의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학자 아서 에딩턴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하다.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다. 이것은 감마선 폭발이나 우주 팽창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두고 한 얘기였겠죠.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위대한 발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천문학자들은 우리처럼 행성을 가진 또 다른 태양계를 발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고성능 우주 망원경이나 지상 관측 망원경 덕분에 가능하게 됐죠. 바로 여기 캘리포니아 해밀턴 산에 있는 릭 천문대에서
제프 마씨는 새로운 행성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을 찾을 수 있나요? 아주 쉬워요. 별을 보면서 그 별이 행성을 인력으로 끌어당기는지 그 흔들림을 보면 되죠. 아주 쉽네요. 예, 아주 쉬워요. 아, 이게 그 장치군요. 예, 릭 천문대의 3m 반사 망원경이에요. 행성이란 본래 자체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빛나게 되죠. 그런데 자신이 돌고 있는 항성 밝기의 10억분의 1 정도라서 실제로 행성을 볼 수는 없어요. 허블도 못 봤죠. 그래서 묘안이 필요해요. 이 망원경과 함께요. 묘안이라면 도플러 효과가 그 묘안입니다. 우린 별이 흔들릴 때 그 별에서 나오는 광파가 변하는 것을 보고 별의 흔들림을 측정합니다. 1990년대 초 폴란드의 한 천문학자가 놀라운 발견을 하면서 지구 밖 행성 체계에 대한 연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알렉스 볼슈처는 놀랍게도 펄서 주위를 도는 세 개의 행성 체계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알아낸 방법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펄서에서 나오는 파동을 보고 이러한 파동이 펄서가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들은 엄청난 별이죠. 펄서는 자외선, X선과 감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의 기괴한 산물이죠. 이러한 기괴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구 크기의 행성이 그 주위를 돕니다. 펄서 주위에 지구 크기의 행성이 있다면 다른 별 주위에도 지구 크기의 행성이 있는 게 분명하죠. 거기에 지구 크기의 행성이 있나요? 세계 중에 지구 크기도 있고 달 크기도 있어요. 그가 알아냈나요? 네, 펄서의 흔들림을 통해 알아냈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일일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볼 슈찬의 발견 후 마시와 동료 천문학자들은 130개의 태양계 행성을 더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행성도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 망원경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3중 행성계와 4중 행성계를 찾아냈죠. 세상에, 그래도 큰 행성들이군요. 목성 크기, 토성 크기, 제일 작은 건 해왕성 크기예요. 아, 작은 해왕성이라. 정말 흥분되죠. 우리는 목성 크기 행성을 찾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구보다 몇 배 크거든요. 지구 같은 행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탐색은 계속됩니다. 후보로 삼는 별들은 어떤 별입니까? 우리는 태양과 어느 정도 비슷한 별을 찾으려 하고 있어요. 더 크거나 좀 작거나 중간 나이거나 또 오래돼서 안정된 것들이죠. 우리가 지구 같은 행성에서 살 수 있으려면 기온이 딱 맞아야 합니다. 물이 얼어버릴 정도로 춥거나 물이 수증기가 될 만큼 더우면 안 되죠. 그러나 이 행성은 별에서 꼭 알맞게 떨어져 있어서 기온은 수십억 년 동안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해왔고 그래서 다인의 진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입맛에 꼭 맞는 걸 찾은 거군요. 그래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안 되죠. 우리에게 아주 똑똑한 망원경이 있어서 우리가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실제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는 외부 태양계가 있나요? 물론이죠. 지금 찾고 있는 목성, 토성 크기의 행성이 속한 외부 태양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행성이 항성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구처럼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별에 있는 행성을 찾으시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만일 우주에 지구 같은 별이 또 있다면, 그래서 생물체가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똑똑한 동물이 산다면 우리 인간들은 대체로 알고 싶어 하죠.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까?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꿈꾸고 우리를 찾으려고 하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 인간은 저 밖 별들 사이에서 화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빅뱅 이후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한다면 논리적으로는 만유 인력이 그 팽창하는 물체를 잡아당기게 되고 따라서 팽창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그럼 우주의 속도는 얼마나 느려졌을까요? 1990년대 허블의 우주 망원경은 한 과학자에게 그 해답을 안겨줬습니다. 이레이형 초신성이라는 특별한 유형의 별 폭발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를 연구하다가 말이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를 찾아가서 천체 물리학자인 소울 펄머터를 만났습니다.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죠.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우리는 관측을 통해서 우주의 확장 속도가 도대체 얼마나 느려졌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 데이터를 보고는 이거 재밌는데 우주는 전혀 느려지지 않는 것 같군 하고 말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린 진행하면서 모든 걸 체크하고 측정하고 분명히 확증하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모든 수치는 점검되고 확인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사라져버리고 어딘가 신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플러스가 있을 곳에 마이너스가 그렇게 생긴 간단한 거군요. 거죠. 모든 과정을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에 도달합니다. 이 효과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우주의 속도는 빨라져 보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우주의 가속이란 건 기존 이론과 전혀 다릅니다. 우린 우주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 물체들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 못한 일에 부딪힌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하는데 재미있겠죠? 저와 함께 가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보여드리죠. 왜 속도가 빨라지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해답을 알고 싶어서 못 견딜 지경이에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해답은 우주 전역에 기묘한 에너지가 퍼져 있어서 중력이 우주의 속도를 느리게 하려 할 때 그 에너지가 실제로 가속 운동시킨다는 겁니다.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어둠 에너지라고 부르죠. 미스터리군요. 완전히 미스터리예요. 정말 기묘하죠. 우리는 어둠의 에너지가 과연 어떤 건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은 데이터를 얻어서 서로 다른 해답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데이터를 얻죠? 우리가 추구하는 원대한 목표는 바로 지금 여기 보시는 인공위성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모형은 스냅 초신성 가속 탐사 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우주 망원경인데 시야가 정말 넓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우주를 들여다보는 대신에 멋진 화면창으로 우주를 훑어볼 수 있죠. 우리 작업을 보여드리죠. 그럼 왜 우주가 가속하는지, 이 어둠의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스냅인데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쏘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날아올라서 달을 지난 어느 위치까지 갑니다. 바로 그 특정 지점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주 팽창의 역사를 관측할 수가 있는데 감속에서 가속으로 갈 때 생기는 작은 변화를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밀집되어 있던 예전에는 중력이 더 중요해서 팽창이 늦춰졌죠. 그러다가 그 속도가 점점 더 느려져서 아예 멈춰졌습니다. 그럼 중력은 어둠의 에너지보다 덜 중요해지고 이제 어둠의 에너지가 자리를 이어받아서 확장을 가속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력한 이론들 중에서 어둠의 에너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이론을 아마 찾게 되겠죠. 항상 확장하지만 네. 천천히 가다가 빨라지고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죠. 속도를 늦췄다가 뭔가가 갑자기 박차를 가는 걸까? 아니면 속도가 늦춰졌다가 요동치면서 빨라지는 걸까? 변화하는 모습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고대 천문학자와 같이 현대의 과학자들도 우주에서 발견한 것을 모두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팽창하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것은 관측자들과 이론가들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생각과 더 좋은 장비를 원합니다. 이 미스터리가 곧 풀리든 한참 더 걸리든 간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깨달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탐구하고 이해하고 또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